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번 자료는 좀 특이해요. 1960년대 미국 사회의 여러 지표를 보여주는 그래프 몇 개랑 그 원인을 추적하는 분석 문서 두 편입니다. 네,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 그래프들을 보면 정말 기묘할 정도의 일관성이 보여요. 그렇죠. 10대 임신율, 강력 범죄율, 심지어는 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SAT 점수까지 네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수많은 지표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1963년을 기점으로 동시에 그냥 고구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마치 1963년에 사회 전체를 뒤흔든 무슨 거대한 스위치가 탁 하고 내려가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 자료들이 그 스위치의 정체로 아주 의외의 사건을 지목하더라고요. 네, 바로 1962년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죠. 공립학교에서 22단어짜리 짧은 기도문을 금지한 판결. 엔젤 대 바이탈 사건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죠. 아니, 학교 기도랑 SAT 점수라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논리를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과연 이 대담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아니면 그저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일 뿐일지.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1962년의 법정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도대체 어떤 기도문이었길래 이런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 문제의 기도문이 리젠트 기도문이라고 불리는데요. 뉴욕주 교육위원회가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서 권장했던 내용이에요. 아, 권장사항이었군요. 네, 들어보시면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의지하오니 우리와 우리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이 나라에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짧고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느낌도 거의 없네요.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이 기도 시간이 강제도 아니었고 원하지 않는 학생은 참여 안 하거나 아예 교실에 나갈 수도 있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소송까지 간 거죠? 그냥 선택의 문제 아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기도의 내용이나 자발성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죠? 그들은 국가기관인 공립학교가 특정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공식적인 시간을 마련하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권장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국가가 종교의 영역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국교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교 금지 조항이요? 네,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어떤 종교를 장려하거나 반대로 타락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이죠. 대법원은 학교가 기도 시간을 주관하는 것만으로도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참여가 자유로운데 어떻게 국가가 종교를 장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기회만 제공한 것뿐이잖아요. 이런 논리면 학교에서 특정 옷을 입도록 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도 간접적인 강요라고 봐야 하나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대법원도 바로 그 간접적 강제성을 되게 중요하게 봤습니다. 간접적 강제성이요? 네, 학교는 어른들 사회랑은 다른 좀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교사의 권위도 있고 또래 집단의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죠. 법적으로는 기도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한두 명의 학생이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교실을 나서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혼자 튀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자칫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좀 따돌림의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대법원은 이런 미묘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사실상 자발성을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이 판결이 오히려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이에요. 종교를 보호한다고요? 금지한 건데? 네, 종교가 종교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결국 종교는 정치적인 목적에 오염되고 순수성을 잃게 될 거라는 거죠. 정부는 종교로부터, 종교는 정부로부터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이롭다는 겁니다. 이야, 그야말로 정교분리 원칙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이었군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63년에
에빙턴 교육부 대 쉔프 사건에서 학교 내 성경 낭독까지 위헌으로 결정이 나요. 아, 성경 낭독까지. 네, 이 두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미국 공교육 현장에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공식적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정 밖으로 나와서 이 자료들이 주장하는 진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1962년과 63년의 이 판결들이 도화선이 돼서 미국 사회 전반이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청소년과 양치표입니다. 네. 1940년대부터 63년까지 15세에서 19세 사이 미혼 여성의 출산율이 인구 1000명당 한 15명 수준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아, 거의 평행선이네요. 네. 그런데 1963년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와. 70년대에는 25명을 넘어서고 80년대에는 27명이 육박해요.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한 거죠. 엄청난 변화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의 주장은 학교에서 성윤리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자마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성병 감염률 그래프는 더 극적이에요. 특히 10세에서 14세 사이 아주 어린 연령층의 임질하고 매독 감염률을 보면요. 10세에서 14세요? 네. 1962년까지는 오히려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판결 직후부터 완전히 반전돼서 무섭게 치솟습니다. 자료의 분석가들은 이걸 가치관의 공백이 낳은 비극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치관의 공백이라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당장 1960년대는 피임약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잖아요. 맞아요. 성경명이라는 거대한 물결도 있었고요. 기도문 하나 없어진 것보다 그런 사회적 변화가 훨씬 더 직접적인 원인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반론이죠. 잠시 후에 그 부분을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다른 데이터들도 마저 살펴보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가정과 사회 안전망의 붕괴입니다. 아, 아동학대 건수가 나오네요. 네. 1960년대 중반까지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였던 아동학대 보고 건수가 그 이후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와, 그래프 기울기가.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전에는 신고되지 않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어떤 원인이죠? 바로 인간관해의 변화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이 가르침이 공교육에서 사라지면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희박해졌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니까 인간의 존엄성마저 흔들렸다. 와,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주장인데요. 네. 강력 범죄율이나 이혼율 같은 지표들도 비슷한 시기에 급등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가장 기묘하고 또 도발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SAT 점수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의외였어요. 앞서 말한 범죄율이나 이혼율은 어떻게든 도덕성이라는 키워드로 엮어볼 수라도 있겠는데 그렇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랑 학교 기도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지능이 갑자기 떨어지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자료의 분석가들은 이게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럼 뭐죠? 실제로 1962년까지 미국 학생들의 SAT 점수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1963년부터 정확히 18년 동안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18년 동안이나요? 정말 이상하네요. 그 원인은 뭐라고 설명하죠? 교육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목적이요? 네, 이전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르치는 토대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신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의식이 사라졌고 그 결과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동기를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감이라든지 성실함, 인내심 같은. 맞습니다. 점수로는 측정되지 않는 그런 비인지적 역량. 이 자료에서는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무너진 결과가 SAT 점수 하락으로 나타났다는 해석입니다. 와, 정말 상상도 못한 분석이네요. 결국 이 모든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이 자료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중립적인 교육이란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빼낸 자리가 깨끗한 중립지대로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는 비어있는 즉시 다른 가치관에 의해 점령당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들은 그 자리를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하는 세속적 인본주의, 절대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상대주의, 그리고 일부는 마르크스주의적 가치관이 빠르게 채워나갔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의 진공 상태가 없듯이 가치관에도 진공 상태는 없다, 이런 말이군요. 네,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의 의미 자체도 변질되었다고 비판하던데요. 네, 원래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는 국가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판결 이후에 그 의미가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흔적을 지워버릴 권리로 바뀌었다고 이 자료들은 개탄합니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공적 공간을 비종교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잠시 미뤄뒀던 반론을 본격적으로 짚어보죠. 이 모든 분석이 굉장히 도발적인 만큼 허점도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1960년대는 피임약, 성혁명뿐만 아니라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 히피 문화 같은 거대한 사회 변혁기였잖아요. 이런 거대한 파도를 무시하고 고작 학교 기도문 금지 판결 하나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건 좀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비판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라도 이런 복잡한 현상을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경계할 거예요. 그럼요.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 건 관련 법이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고, 이혼율 증가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진 것과 더 관련이 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각 현상마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원인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굳이 1962년 판결과 연결하는 건 좀 억지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 자료의 저자들도 그 반론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박해요. 좋다. 피임약이 10대 임신율을 설명한다고 치자. 여성인권 신장이 이혼율을 설명한다고 치자. 네. 그렇다면 피임약과 여성인권이 SAT 점수 하락과 강력범죄로 급증까지 동시 설명할 수 있는가?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개별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수십 개의 사회 지표가 왜 하필 1963년이라는 단 하나의 시점에 모두 똑같이 나쁜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는지를 설명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동시다발적인 급변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분모가 바로 사회의 정신적, 도덕적 기반을 뒤흔든 엔젤 대 바이탈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동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결국 수많은 우연의 일치와 하나의 거대한 원인 사이의 논쟁이군요. 그렇죠. 자료 마지막에 인용된 성경 구절이 이분들의 관점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기서 왕일, 절대적인 기준, 즉 신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기준점이 사라진 사회가 어떤 혼란을 맞이하게 되는지, 각자의 생각이 유일한 기준이 되었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 구절을 사용한 겁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1962년 미국 공립학교에서 사라진 22단어짜리 기도문이 한 사회 전체를 뒤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다는 대담한 주장을 따라가 봤는데요. 네. 처음엔 좀 황당하게 들렸지만 구체적인 지표들이랑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한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살펴본 셈이죠. 그렇죠. 자료의 분석가들은 그 결과가 성혁명, 가족 해체, 범죄 증가라는 거대한 도미노로 이어졌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물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비판 역시 매우 유효합니다. 네. 이 자료들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배울 뿐이다 라는 씁쓸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분석에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교육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하나의 지배적인 가치 체계가 인위적으로 제거되었을 때 그 공간은 과연 모두에게 공평한
가치 중립적인 상태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진공 상태를 차지하기 위한 또 다른 가치 체계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필연적으로 시작되는 걸까요?